제가 요새 세미나를 네. 가면 전쟁 끝나면 혹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다들 지쳤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쯤에는 그럼 끝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전황 자체는 교착 상태인데 지금 큰 진전은 좀 없는 상태고 네. 오히려 그래서 러시아는 이 전쟁을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자원 무기화. 오늘 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 보니까 그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을 또 잠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잠갔다는 네. 뉴스가 있죠. 그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요? 네. 그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 이제 6월 달인가 7월 달에 한 2, 3주 정도 잠궜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잠글 때 핑계는 내가 잠그고 싶어서 잠근 게 아니라 우리가 가스 보내려면 터빈이 2개가 필요한데 이 터빈은 국내에서 수리를 못 해. 캐나다로 보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니까 캐나다로 보냈다가 돌아올 때까지만 참아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터빈은 이제 수리를 했는데 러시아가요. 송환을 거부했어요. 아, 수리 보낸 터빈을 되돌려받는 걸 거부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되돌아왔는데 독일에서 이제 준다고 하니까 그걸 안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안 받겠냐라고 했더니 뭐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아무튼 안 받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가스를 재개했는데 현재는 총 용량의 20%만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차단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차단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지금 3일간 일단 안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예전 사례를 보면 3일이 또 일주일 되고 열흘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단을 하면서 사실 독일 거를 차단하면 연쇄적으로 지금 프랑스에 보낼 거 내지는 뭐 이태리에 보낼 거 이런 것들이 다 상시적으로 차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고 그럼 모자라냐? 들어오기 전에 이제 BBC 뉴스를 보니까 노르웨이 국경지대에서 러시아가 대규모로 가스를 계속 태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스가 남아 도는데 가스는 사실은 저장고에다가 주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 날려보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워보내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참 이게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도 러시아랑 휴전을 하면 그래도 이 전황이 이렇게 뒤집히는 거고 내지는 경제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러시아랑 휴전을 한다라고 해도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교황까지도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섰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교황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교황까지도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휴전을 한다 한들 전쟁이 끝난다 한들 러시아와의 국교 정상화 내지는 어떤 경제 상황과의 어떤 교류를 다시 재개하는 거는 정말 아주 힘들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은 거죠. 제재를 다시 이제 원상복귀하려면 그렇죠. 뭔가 명분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러시아하고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에 정말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그동안 공급망 어려움이 더 가속화되고 에너지 위기도 더 심해졌. 어떤 전후에 어떤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렇죠. 사태의 전과 후. 예. 네. 그 사실상은 이미 도도히 좀 진행되고 있었던 흐름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내년 지금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연말에 많이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까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한번 봤기 때문에. 네,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과 대만이 정말 국지전이라도 벌이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죠. 사실 올해 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진짜 경제적으로 실익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봤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런 리스크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전쟁 관련된 리스크,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이 모든 게 좀 안보라는 한 단어로 묶이고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 사실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투자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언제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에너지 믹스를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방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방산 관련된 투자 필요할 수 있다. 다들 그렇게 가고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앞세워서 나가게 되면 기술 관련된 안보. 지금 미국은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 안 팔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금도 배터리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 물자조차도 중국한테 이제 조달받지 않으려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저는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앞으로는 안보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 안보의 시대가 사실은 굉장히 좀 공포스럽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공급망을 재구축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과 기업들은 그 공급망 재구축을 할 때 우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아마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로서는 사실 쉽지 않은 주제예요. 우리는 중국 의존도도 높고 사실 그때 포스코가 호주에 광산이 있어가지고 뭐 그때 좀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과의 그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 의존 상황인데 자 그러면 당장 그렇게 다변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좀 단기간에 우리는 어떤 접근을 취해야 될까 이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부지불식 간의 원달러 환율이 1,350원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이 이렇게 올라가면 안 좋아지는 산업도 분명히 있는데 환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수출 기업들은 굉장히 사실은 좋은 실적들을 좀 맞이하실 수 있는 좀 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환이 어떻게 보면 좀 역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저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한국의 샌드위치론. 그래서 일본한테는 기술력으로 밀리고 중국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력으로 밀린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중국한테 가격 경쟁력으로 밀리던 게 없어진 거거든요. 뭐 저희 남편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엔지니어인데 뭐 예를 들면 뭐 이게 소자 같은 것들 작은 LED 소자 우리나라는 사실 한 80원에 공급을 하는데 중국에서는 10원에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 예를 들면 80원, 50원이면 어떻게든 해보는데 80원, 10원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 투자를 하려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 제조업은 샌드위치가 된다라고 했는데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거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그렇죠. 약간 비싸더라도 싸도 중국 걸 안 쓰니까. 그렇죠. 약간 비싸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 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조업의 호기가 한번 올 수 있는 거 아닌가? 당장 올해 하반기는 아직은 여건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비용을 절감해야 이익이 나는 건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에 적응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다시 좀 부활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중국 얘기랑 비교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러시아 얘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전쟁을 하면 이제 서방에서 대대적으로 제재를 하면 어려워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얘기 짚어봤지만 러시아 경제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천연가스와 원유를 팔아서 뭐 먹고 산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가 전쟁 이전까지 떨어진 상황이고 경상 흑자는 지금 뭐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면서 조달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우호적인 무역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물자는 또 중국에서 조달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중국이 러시아한테 수입을 하는 양과 중국이 러시아한테 수출하는 양이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역 관계가 굉장히 이제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와 지금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러시아와 중국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러시아와 중국과 몽골군 세
나라의 군대가 같이 합동군사훈련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정례화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오랜만에 대규모로 했다. 네. 이런 게 또 외신에 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은 경제 자체가 제재 때문에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뭐 그게 약간 어려운 정도지 전쟁을 그만둘 정도로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로서는 제재가 먹히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금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자신감 있는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예, 러시아가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유럽은 좀 훨씬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작 천연가스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한쪽에서 유럽에는 안 주고 그냥 태워버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유럽은 이제 9월부터 난방을 하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유럽도 이런 상황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각지에 있는 가스전을 대대적으로 주입을 많이 했더라고요. 비축, 가스 네, 비축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비축량 자체가 전체 이제 그 비축량이 100%면 현재 한 70에서 80% 정도까지는 지금 채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도면 일단 이번 겨울은 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겨울이 올해만 있는 건 아니고 내년이랑 내후년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 말고 천연가스를 어디가 줄 수 있는데 일단은 멀게는 LNG를 수입할 수 있으면 미국에서 수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동 카타르. 네, 예. 카타르에서 이제 많이 들여오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다변화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수입은 하면 되는데 수입을 사실은 비싸게 해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유로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참 유럽의 상황이 안타까운 게 유로화 약세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어떤 에너지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긴 한데 금리를 세게 못 올리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4%까지 간다라고 하는데 유럽이 4%까지 따라 올릴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에 대한 문제가 이태리, 뭐 스페인, 뭐 그리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에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금리 올린대라는 소문이 상반기에 돌자마자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채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져가지고 갑자기 ECB가 회의 정기 날짜도 아닌데 갑자기 임시회의를 열어가지고 독일 국채는 팔고 이탈리아 국채는 사주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보유량은 똑같은데 구성만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이거를 예전에는 장기채는 사고 단기채는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가를 트위스트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유럽은 금리를 못 올리니까 환은 더 약세로 가고 근데 환이 약세로 가니까 가스는 더 비싸게 사와야 되고 그래서 사실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는요. 소비자들이 가난해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 절약을 하는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근검 절약을 하면 우리가 유럽에 수출해야 되고 그 중국도 유럽에 이제 많이 수출을 할 것이고 그럼 우리는 또 중국의 원자재를 그 중간 제품을 파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미국의 상황은 사실 굉장히 좋고요. 아시겠지만 뭐 에너지도 자급자족 할 수 있고 지금 일자리도 너무 좋고 달러도 강세고 근데 미국 이외 지역의 상황을 보면은 다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수출 비중이 한 20% 나머지 국가가 훨씬 더 중요한 상황인데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나 이런 것들도 좋다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이 좀 1,350원 넘어서 수출 기업이 뭐 조금 수혜는 받겠지만 절대 또 물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또 그 부분만큼 이제 저 수익을 더 매출 더 높이지 못하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이제 무역수지 적자 이런 부분도 계속 그 귀결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그 곡물 얘기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곡물 가격 이제 난방 에너지를 했다면 지금 당장 전쟁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이 뭐 그때 많이 오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도 많이 안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일단 어떤 쉬이 넘겼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곡물을 전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내년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비료입니다. 비료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비료 가격을 얘기할 때 천연가스 가격이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료를 생산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사실은 태워서 이 비료를 또 생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실은 이 천연가스가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비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료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곡물에 대한 기본적인 BEP,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비축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곡물을 다시 재수출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넘길 텐데 내년 가면 상황이 달라질까? 그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는 곡물 가격이 약간 밀리긴 했지만 내년도에 재상승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좀 많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친 또 하나의 영향이 아마 이 에너지 쪽에 ESG에 대한 어떤 회의론도 굉장히 크잖아요. 네, 사실은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은 옛날에는 어떤 우리 인류가 저렇게 가야 돼. 어떤 그런 가야 될 지향점으로서 그걸 이해하고 이제 그 부분을 투자에도 반영하고 기준으로 삼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천연가스가 폭등하고 그동안 이제 석탄 없으면 안 되겠고 우리도 이제 원전 비중도 늘리고 결국은 요거는 러우 전쟁이 에너지 산업에 미친 영향이 일시적일 거로 보는지 아니면 이게 조금 고착화될 걸로 보는지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고착화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냥 뭐 속된 말로 해서는 만약에 친구한테 돈을 꿔줬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갚았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좀 미안해 하다가 나중에 갚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는 한 번 돈을 꿔줬더니 안 갚은 적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뢰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와 사실은 미국의 내지는 러시아와 유럽의 신뢰관계는 이제 완전히 금이 갔기 때문에 이게 복구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 구석구석에 전부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더 이상 믿을 만한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사실상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폴란드나 헝가리, 이 폴란드와 헝가리의 두 가지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러시아한테 가스를 많이 받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나라들이 굉장히 임금 수준도 낮고 그리고 가스 가격도 낮다 보니까 제조업의 기지 같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헝가리나 폴란드에다 공장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런 전략이 앞으로도 기능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받는 거를 보면서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안전한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국가들은 사실 나토에다 가입을 했고 전체적으로 나토의 이제 비호 아래 보호를 받는 국가들이긴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만도 사실은 이 TSMC라는 국가가 반도체 기업이 과연 이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인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뭐 석탄 회사들도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반대로 그 친환경 회사들도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수혜주다 그래서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에너지를 파는 기업들에 대해서 가격이 오르고 이제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안 되겠어. 이젠 다 석유 석탄으로 가라고 하기에는 또 우리가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명분을 지키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갈까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개를 사실은 그 대립적인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석유랑 석탄은 굉장히 불평등한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보게 되면요. 특정 지역에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석유 석탄을 많이 쓰게 되면 에너지 헤게모니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전개될 수 있는데 이 태양광과 사실은 이 풍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나 장치만 설치하면
이게 전력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국지성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약간 평등한 전력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두 가지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사실은 이 친환경 전력이라는 것들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던 간헐성. 바람 안 불면 발전 안 되고 구름 끼면 태양광 발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 보완할 수 있는 기저발전에 대한 전력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사실은 대립적인 시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가 에너지에 대한 자급자족 그리고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져간다. 보면은 이제 금융시장에서도 자산 배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쪽이 힘들면 한쪽이 좋아지고 그 리스크를 상쇄해야 되니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도 사실 마찬가지 관점인 거죠. 네. 그 안보의 중요성 말씀하시면서 들은 게 이번에도 그 러시아 제재가 안 먹히는 게 일부 비서방 국가들이 오히려 수입을 더 늘렸잖아요. 사실 보면 중국은 물론이며 인도, 터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러시아산 원유를 할인된 가격에 더 많이 사들여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우방을 형성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쪽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또 러시아 이쪽 굉장히 큰 세력 대 세력으로 러시아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처음에는 저 러시아의 저런 비인도적인 전쟁 이런 부분을 누가 지지할 것인가 하지만 실제로 그게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구도도 되게 궁금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러시아에 좀 편을 드는 나라들을 보면 은근히 공통점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커머더티 수출국이다. 지금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미국이랑 굉장히 관계가 좋지 않은데 최근에는 중국과 사우디가 또 친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자재 수출국이다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향후에 굉장히 유망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원자재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재밌게도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부 다 푸틴 편입니다. 저는 이걸 알고 좀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내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랑 푸틴이랑 굉장히 친하게 귓속말을 하는 사진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일이지 하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해서 흑백 분리 정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흑백 분리 정책을 할 때 결국에는 이제 흑인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이제 성공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아파르트헤이트를 지지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백 분리 정책을 폐지를 지지했었던 어떤 그 흑인 계층을 지원했던 게 전부 다 구소련이었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는 지도 보시게 되면 자로 잰 듯 나눠져 있잖아요. 식민지였던 거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를 전부 다 유럽 열강들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백인은 우리를 부려먹었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결국에는 흑인 독립과 내지는 흑인 분리 정책의 철폐를 외칠 때 우리를 도와줬던 사람이 누구냐. 푸틴밖에 없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구소련 그리고 러시아에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이 푸틴을 제재하자라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요. 100개 국가가 푸틴 제재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 국가가 전부 다 아프리카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 사실은 당연히 백인 사회들 미국이랑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푸틴이 너무 미워서 못 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의외로 지금 작은 국가들이나 그리고 원자재 수출국 같은 경우에는 푸틴 편에 서서 그다지 지금 서방 국가들 편을 들지 않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건 언제나 존재했겠지만 이번 전쟁으로 더 이제 드러나고 저희도 알게 되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에 중국도 공을 많이 들였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했죠. 광산도 사기도 하고 그리고 항구도 공짜로 개설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차관을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러시아, 중국, 뭐 아프리카 거기다 이제 인도까지도 최근에 뭐 대대적으로 지금 러시아 편을 들기도 했었고 지금 블록화되는 조짐이 상당히 있는 거죠.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또 핵심이 안보가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냉전기와 같은 경제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손승욱 기자 팬클럽. 뭐 사실은 그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과거에 닉슨 대통령이랑 그다음에 이제 마오쩌둥이랑 같이 국교 정상화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사인을 했던 게 78년도였고요. 그리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하겠다라고 하면서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했던 게 정확하게 1972년도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50년이 흘렀거든요. 그 상하이 커뮤니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세계화의 시발점이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50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완전히 양국 간의 관계가 최악을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70년대 이후 변화했던 상황들이 역회전이 걸리게 되면서 사실 뭐 신냉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와도 조금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자국의 이익을 더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하여튼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도 상당히 좀 급박하게 변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겠죠. 네. 저희가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기 전에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라늄 얘기를 얼핏 지나가면서 하셨었어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투자를 할 때 여러 가지로 다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라늄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뭐 누구는 석탄에 하겠다, 친환경에 하겠다, 뭐 이렇게 우라늄 얘기 그때도 해주셨고 최근에 또 많이 올랐고 이 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일단은 우라늄 자체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업에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르는 것들을 따라가는 해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광물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에게 아마 내년에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요새 하도 유행하는 얘기라 또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만 태조이방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방원은 태종이죠.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중학생 아들 딸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 국사 시험에서 태조라고 그러니까.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조는 이성계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서 유행하는 컨셉들이 사실상 방금 말씀을 드렸던 뭐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투자 그리고 어떤 안보의 관점 이런 것들과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태양광, 2차 전지, 뭐 내지는 방산, 원자력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기업들이 오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미국과 내지는 중국 주식에서도 이러한 컨셉의 업종들이 전부 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위를 조금 넓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넓힌다라는 관점은 결국에는 안보 관련된 투자가 에너지 안보에서도 사실은 연결이 되지만 방산 그리고 이제 기술 안보 이런 부분들로 좀 확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투자보다는 좀 더 기업의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